네, 그래서 그 좀 정리할게요. 주가와 관련해서만, 순수하게 주가와 연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꼭 제발 명심하세요. 업황 투자, 업종 투자를 내가 하겠다. 단기나 중기로 보고. 그러신 분들은요, 이 기본,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정리해드린 이 기본 원리, 프로세스, 원리를 반드시 아시고 투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100% 박살나게 돼 있어. 다 날려. 그죠? 지금 유가하고 있죠? 자, 이 기본 원리를 꼭 이해하세요. 자, 유가가 지금처럼 한없이 막 빠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누가 웃는다고 그랬어요? 즐거운 항해. 나머지 그 시멘트 관련주 뭐 이런 거 있는데, 대표적으로 항해, 항공, 해운주만 얘기할게요. 즐거운 항해 외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유가가 이렇게 처음에 한없이 막 빠져. 그러면 항공주, 해운주 주가도 같이 반대로 쭉 주가가 올라갑니다. 예, 신나게 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유가가 빠지는 게 멈췄어. 빠지는 게 멈춰갖고 옆으로 횡보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횡보해. 좀 안정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공, 해운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빠질까요? 빠집니다. 빠지는데 그건 급락을 한다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빠져. 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죠. 왜? 유가가 더 이상 안 빠지네? 그럼 사람 심리가 어떻게 돼요? 아, 더 이상 안 빠지네, 유가가. 그대로네? 멈췄네? 그러면은, 에이, 다시 오를지도 모르니까 불안하잖아. 불안하니까, 에이, 그만 먹고 욕심 부리지 말자고 차익 실현합니다. 그래서 다 팝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 그죠? 그러다가 만약에 주가가 다시 또 빠지네? 다시 빠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공주, 해운주 주가는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포인트는, 처음에 유가가 빠졌을 때 항공, 해운주가 올라갔던 그 상승폭과 비교해보면 좀 미미하다. 그 폭보다는 적다. 그죠? 왜? 시참말로 약발이 떨어진 거야, 이제. 이미 한번 그렇게 겪었잖아.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제가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해라. 그래서 유가가 한없이 1차로 처음으로 안 그러던 게 갑자기 막 빠지기 시작해. 처음으로 첫 봤다. 그때가 투자 적기 포인트다. 그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거지. 2차, 3차 시기에 접어들잖아요. 그럼 약발이 많이 죽습니다. 약발이 많이 떨어져. 그래서 아셨죠? 네? 물론 유가가 처음에 1차로 빠지다가 횡보하다가 또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죠. 상승하는데 일단은 이제 상승폭에 따라 다르겠죠. 급등을 하냐, 뭐 확 상승을 해버리냐, 찔끔찔끔 서서히 완만하게 상승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승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항공, 해운주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빠지겠지. 그죠?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비용이 그만큼 늘잖아. 빠지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반대. 예? 유가가 빠지면은, 아까는 그 즐거운 항해 웃는 그 놈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는 사람들, 정유화학주가 대표적이라고 했죠. 물론 뭐 조선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정유화학, 석유화학주 아주 대표적이죠. 또 볼까요? 자, 유가가 1차로 쭉 미끄러져서 쭉 빠져. 그러면 정유화학주는 어떻게 돼요? 같이 주가는 똑같이 움직여, 이거는. 그래서 쭉 미끄러져서 빠져. 정유화학 주가도 같이 쭉 빠져. 그러다가 유가가 횡보하네? 안정화가 돼서 멈췄어. 그러면은 정유, 석유, 화학주는 주가가 반등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횡보하다가 유가가 다시 또 빠지네. 그러면은 정유, 석유, 화학주 주가는 당연히 또 밑으로 빠지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자, 유가, 기름값이 1차로 쭉 빠지다가 횡보하네 또는 살짝 반등이 나왔네. 그때가 정유, 석유, 화학주 주가에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다. 이때는 올라간다, 반등이 된다. 그죠? 그래서 올해 2분기 석유, 화학주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영업이익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거의 뭐 어닝 서프라이즈급.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죠? 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을까? 2분기에 유가는 계속 빠지고 유가가 뭐 반등 나서 올라간 것도 없는데, 그죠? 이해가 안 되죠? 말씀드릴게요. 이게요, 그러니까 역발상 투자라고 하죠. 역발상, 발상의 전환, 역발상, 거꾸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 정유주 석유화학주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저런 주식 SK이노베이션이니 무슨 롯데케미칼, LG화학이요. 올해 2배가 갔어요. 이런데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반드시 이해하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잃어. 뭐냐면 이 정유업체, 석유화학업체들은요. 시차라는 게 있어. 시차. 뭐냐면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 시차. 뭐냐면 시간의 차이가 난다고. 무슨 얘기냐면요. 정유업체다, 석유화학업체다. 원료가 다 뭡니까? 원유죠. 원유를 뽑아내는 거잖아. 그 원유를 외국에서 사온단 말이야. 그죠? 그 외국에서 유조선 탱커라 그러죠. 그 배에다가 기름을 싣고 그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 들여와. 항구에. 그래서 거기다 이제 기름을 다 내려놓고 그거를 이제 막 가공을 하죠. 그래서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데 이 시간차, 시차가 발생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오늘 원유를 주문을 냈어. 그죠? 원유를 주문 내서 오늘 날짜로 내갖고 최종 그 정유사든 뭐 석유화학사든 내가 최종 그걸 가공을 해서 제품을 판매까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원유, 배에다가 그 원유 기름을 싣고 우리나라로 갖고 오는 데만도 한 달 이상이 걸려. 배가 뭐 시속 1000km 뭐 비행기입니까? 하루 이틀 만에 그걸 싣고 어떻게 와.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만약에 오늘 유가가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기름값이 배럴당 50불이었어. 50불이었는데, 그거 이제 배에다가 50불 주고 내가 샀어. 한 배럴. 예를 들어서 한 배럴 샀어. 배에다 실었어. 그걸 싣고 이제 열나뭐 태평양,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에? 무조건 달려갈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싣고 오는데 보름이 지났어. 또는 한 달이 지났어. 근데 그 사이에 기름값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나요? 움직이잖아.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 근데 기름값이 그 사이에 예를 들면 반토막이 나갖고 25불로 떨어져 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돼? 그럼 나한테는 안 좋은 거야. 뭐냐면 기름값이 이렇게 내가 50불 주고 그걸 샀는데 25불로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내가 최종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 후에 그걸 팔아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상식적으로 한 달 후에 기름값이 그대로 25불로 있다거나 심지어 10불로 더 떨어져 버렸네. 더 떨어졌으면 나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제품을 판매할 때 판매 가격을 올려야 돼요? 낮춰야 돼요? 그대로 둬야 돼요? 가격을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기름값이 저렇게 떨어졌는데.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기름을 비싸게 주고 사갖고 싸게 파는 꼴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럼 거기서 손실이 난다면 수익이 확 쪼그라들어. 수익성이 아주 급격히 악화가 돼서 나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기름값이 저렇게 계속 빠져버리면요. 정유업체, 석유화업체들은 안 좋은 거야. 반대로 기름값이 막 치솟아. 막 오르면 100불, 150불 올라가. 고유가 시대가 다시 와. 제가 보기엔 그럴 확률은 매우 낮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좋은 거야. 왜? 나 한 달 전에 50불 주고 샀는데 내가 제품을 이제 팔려고 딱 보니까는 기름값이 100불로 2배가 뛰어버렸네? 옳다구나. 그럼 나도 제품 판매 가격을, 야, 기름값 올랐잖아. 그럼 나도 판매 가격 올릴 거야.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거든. 그럼 그땐 반대 현상이 벌어지죠. 기름을 내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꼴이 되니까 마진 폭이 확 커지잖아. 그죠? 수익성이 좋아지잖아. 그래서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이런 시차가 없다면, 만약에 기름을 오늘 사갖고 내일 그걸 하루 밤 사이에 그걸 다 가공을 해갖고 내일 바로 내가 제품을 팔아먹어. 그럼 이거 별 상관없어, 이거하고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아. 근데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정유업종, 석유화학은 특히. 근데, 자, 보세요. 유가가 쭉 빠지다가, 그럼 뭐야? 아씨, 나 이제 한 달이나 2달 있다가, 보통 한두 달 걸린다고 그랬지, 한두 달. 한 달이나 2달 후에 나 제품 팔아먹었는데, 다시 이게 유가가 저렇게 빠져버리면, 아, 나 제품 가격 이제 그때 돼서 내려야 될 텐데, 아, 이게 큰일 났네. 막 걱정하고 있는데, 기름값이 더 이상 안 내려가. 딱 멈췄어. 또는, 심지어 거기서 기름값이 살짝이지만, 뭐, 소폭이라도 상관없어. 기름값이 잠깐 반짝하고 올랐네?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야, 그럼 나 제품 판매 가격 이제 안 내려도 되겠구나. 그죠? 그냥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스프레드라고 그랬잖아. 스프레드. 이런 업종은 스프레드에 민감하셔야 된다.
무슨 얘기야? 내가 다시 얘기해. 자, 다시 말해. 1배럴당, 응? 내가 100달러를 주고 기름을 샀어. 잘 들어보세요. 100달러 주고 샀는데 기름값이 반토막이 나갖고 50불로 떨어졌어. 그죠? 그러면은 자, 내가 제품값을 여기서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름값이 반으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제품 판매 가격도 내려야죠. 물론 똑같이 절반으로 내릴까요? 그건 아니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50%가 떨어졌어. 기름값이. 그러면 보통 20%나 30%를 내립니다. 보통. 그게 보통 관행이야. 그래서 제품값을 만약에 30% 내린다고 했죠. 그러면 보세요. 스프레드 뭐야? 스프레드. 원래 100불 주고 산 그 기름을 사오는 그 기름값 사오는 그 구매 비용 100불 들었어. 근데 제품값을 30%로 더 낮춰. 그러면 스프레드 이 폭이 보이세요? 이 폭이 더 벌어질 거 아니야. 폭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기름값이 가다가 제자리에 멈춰버렸네? 또는 여기서 살짝 반등이 나왔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제품값을 더 이상 안 내려도 되겠구나. 또는 내려도 30%까지 안 내려도 돼. 조금만 올려야겠다. 조금만 내려야지. 한 15%만. 그럼 뭐야? 이 격차가 줄어들 거 아니야. 이게 격차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스프레드의 폭이 줄어들잖아.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요, 이게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 처음이라 그래. 처음이라 헷갈리는 건데, 습관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유나 석유화학 업종에 투자하시는 업종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기름값에 그래서 더 민감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월달에 있잖아요. 1월달에 살 그 기름값이랑 2월달에 구매한 기름값이랑 3월달에 구매한 기름값이랑 이게 다 다를 거 아니야. 더구나 그 유가의 변동폭이 크다면 변동성이 커진다면 다 다르겠죠. 월별로 구매한 그 비용이 그죠? 구입액이. 근데 이걸 1월 달에 100불 주고 샀어. 예를 들면. 근데 그 사이에 기름값이 떨어져갖고 2월 달에는 90불 주고 샀어. 3월 달에는 80불 주고 샀어. 그럼 이게 시차가 걸린다고 그랬잖아. 그럼 1월 달에 100불 주고 산 거를 보통 한 달 내지 2달 걸린다고 그랬죠. 최종 완제품 만들어서 판매하기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2달이라고 잡으면 1월 달에 100불 주고 산 거를 3월 달 돼서 판매하겠죠. 그럼 2달. 그때 기름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품 가격을 뭐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고 좁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그 석유화학, 그 LG화학도 그렇고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다 실적이 좋아진 이유가요. 작년, 그러니까 2014년도 4분기하고 올해 2015년도 1분기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왜? 그 전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요. 그 전에는 기름값이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았었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에 한 달 2014년도 4분기, 올해 1분기 들어서면서 기름값이 유가가 급격하게 막 하락, 곤두박질 쳤죠. 그래서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졌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다가 기름값이 쭉 빠지다가 좀 안정화가 됐잖아. 그리고 중간에 올해 살짝 좀 반등 나온 적도 있고. 그럼 스프레드 격차가 올해 2분기 때는 이렇게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는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됐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거는요 다 수익성과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수익성. 근데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이요, 전체로 봤을 때, 평균으로 봤을 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봤을 때 수출을 하잖아요. 수출을 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제가 알기로 전체 수출 비중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그 수출하는 비중이 전체 석유화학 업체, 정유 다 포함해서 한 40%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중간재죠, 저거는. 에틸렌, 부틸렌 이런 거, 폴리프로필렌, 뭐 폴리에틸렌 이런 거, 합성고무 이런 거 파는데 석유화학 업체들이 주로 중국에다 판다는 얘기야.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다가 거기서 또 가공 과정을 거쳐서 최종 완제품을 또 팔죠,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중간재를 파는 건데, 그래서 중국 경기,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응? 중국 경기가 안 좋아져.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중국이. 그렇게 되면요, 석유화학 업체들도 수출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럼 매출도 쪼그라들겠죠. 그럼 주가가 가겠어요, 이게? 잘 안 가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예, 오늘의 하이라이트 핵심이요.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요. 예를 들면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철강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철광석을 주로 호주 철광석을 들여오는데 거기도 또 시차가 발생을 해. 그래서 철광석 가격에 따라서 이게 또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냐? 기본 원리는 똑같아. 그죠? 네, 유연탄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기본 원리 알아두셔라. 그래서 유연탄은 뭐요? 어느 업종에 해당이 될까요? 시멘트 업종이 대표적이라고 봐야겠죠. 시멘트. 그래서 유연탄 가격이 뭐 계속 떨어진다. 떨어지다가 뭐 안정화돼 있다. 다시 떨어진다. 또는 반등 나왔다. 그거에 따라서 시멘트 업종의 주가도 그렇게 움직인다. 기본 원리 똑같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은 거는 뭐 빨리빨리 할게요. 뭐 거의 다 했어. 남은 건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럼 향후 유가가 어떻게 될까? 예, 신털남이 바라보는 앞으로의 유가 예상은 어떻게 되냐? 제가 보기엔 당분간 계속 빠질 겁니다. 계속 빠진다. 예? 중국 저러고 있죠? 예? 최대 수요국인 중국이. 그죠? 자, 그 원인을 그래도 몇 가지 짚어본다면 첫 번째, 이란의 핵 협상 타결된 거 아시죠? 그럼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서 다 아실 테고. 석유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미국이 원래 또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1973년도에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었다고. 그때 미국이 아주 호되게 당했죠.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이게 에너지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고 뼈저리게 미국이 느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에너지 수출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세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걸 어떻게 내가 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수출 금지시켜 놓은 거를 풀자. 지금 그래갖고 미국에서 이제 에너지 청문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뭐 부분 개방을 할지 부분 허용을 할지 전면 다 허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허용을 할 수밖에 없어 지금. 그래서 그럼 미국산 또 세일 오일이 또 쏟아져 나갈 거야. 그죠? 아까 얘기했죠? 지금의 원유가 왜 저러냐? 원유 가격이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서 그렇다 그랬잖아. 그죠? 그 세 번째 뭐 같은 얘기인데 미국발 세일 혁명. 그 다음에 사우디, 중동의 사우디에서도 시장 점유율 뺏기지 않겠다고. 제 미친 짓이지. 그죠? 계속 증산한대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예요? 다 공급적인 측면이죠. 마지막으로 수요적인 측면. 아까 얘기했죠? 중국이 최대 수요국인데 경기가 저 모양이야. 그 수요량이 줄겨져. 더구나 그 위안화 절하까지 시켜버렸죠. 평가절. 위안화 같이 끌어내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 시간에 말씀드렸죠. 수입해오는 사람,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다. 왜? 수입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디플레이션 공포가 온다 이런 얘기 있잖아. 저성장이란 말. 성장이 예전처럼 그렇지가 이제 힘들어. 그나마 중국이나 되니까 저렇게 뭐 7%, 6% 얘기하고 있지. 예전처럼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그 88 올림픽 때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최고였던 걸로 기억해. 그때 10%가 막 넘어가고 그랬죠. 이제 힘들어.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유가, 금리, 환율 신경 쓰라고 그랬죠. 왜 유가가 중요한가? 마지막으로. 뭘 왜 중요해? 지금까지 내가 목 터지게 떠드니까. 응? 자, 만약에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 유가가 떨어지면 저렇게 지금처럼 막 떨어지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경제 성장률이. 그 다음에 석유 수출하는 나라들의 경제는 작살나. 아까 그 러시아하고 베네수엘라 얘기했죠. 그래서요, 여기 신문에 보시면요, 또 나왔어, 여기. 예? 여기. 2015년, 예? 2015년 8월, 이게 며칠자야? 8월 18일자.
화일자, 한국경제신문. 베네수엘라 빵값 8개월 새 5배 폭등, 인플레이션에 신음하는 남미. 저유가, 과다복지 지출 후유증,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기록적인 고물가. 제가 물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잠깐 읽어볼게요. 베네수엘라가 통화가치 급락에 따른 극심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7일 베네수엘라에서 빵과 콩 등 각종 식료품 가격이 치솟고 있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68.5%를 기록한 이후 더 이상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답니다. 예? 야, 왜 빵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왜 인플레이션이 올까요? 그죠?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왜? 자본 유출이 일어난 거죠. 어? 이렇게 되면 여기서 돈 다 뺍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나라도 빼지. 그죠? 아, 치즈를 곁들여 있는 아레파. 이게 뭐, 베네수엘라의 전통 빵 이름인가 봐요. 아레파 가격이 8개월 동안에 무려 5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그죠? 네. 기름값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산업에 있어서 기름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 전기도 다 기름으로 만드는데. 응? 반면에 유가가 지금과 반대 폭등을 해. 고유가 시대. 유가가 폭등을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물가가 또 그죠? 상승하죠. 제조 원가가 그렇게 되면 올라가니까 제품 가격도 당연히 올려야겠죠. 그럼 물가가 또 올라. 이놈의 물가는 뭐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르고, 그죠? 그 다음에 석유 수입국, 이번에는 석유 수입해서 쓰는 나라의 경상수지가 악화됩니다. 적자가 돼. 왜? 원유 수입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네? 네, 그래서, 뭐 또, 맨날 항상 짧게 얘기해야지, 짧게 말해야지, 수도 없이 다짐을 하지만, 떠들다 보면, 예? 꼭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예. 그래도 뭐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듣기 싫으면 듣지 마! 자,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장황하게 떠들었습니다. 특히 아까 그거, 예. 예? 그 유가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웃는 업종이 있고 우는 업종이 있다. 그래서 잘 보고 선택을 하세요. 매수하실 때. 예.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